만약에 수능에서 만점을 맞았다. 그러면 어느 대학 어느 과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서 사업을 일찍 시작한다. 문과에서는 경영학과가 어쨌든 제일 높으니까 법대가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얼마 전에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의대에 가지 않겠다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동안 수능 고득점자 의대행이 국룰처럼 되기도 했는데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꿈을 위해서 컴퓨터공학과를 택했다고 하고요. 기사 반응이 수능 만점자가 의대 안 가는 게 뉴스가 되는 이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 8, 90년대에는 이게 정상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자연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서울대 물리학과에 갔고요. 서울대 의대가 2, 3위였죠. 그러다 1997년에 IMF 이후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평생 직장의 신화가 깨지고 의대 인기가 확 올라간 거죠. 그렇게 바뀔 때쯤에 의대 대신에 공대에 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인 이 기업을 창업한 바로 이 사람인데요. 작년 상반기에만 보수로 47억 원을 받았고요. 금융권 탑 클래스인데 다른 연봉 많이 받는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보다 거의 2배. 또 최근에 트럼프 재선 이후에 코인이 확 올랐잖아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15,000개 가까이 되는데 와, 이게 얼마야? 2조 원이 넘는데 아무튼 이분 작년 연봉이 100억 원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보수랑 별도로 5년 동안 받았던 배당금만 1,000억 원이 넘거든요. 진짜 엄청나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결국에는 독과점으로 거래 수수료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용자들의 고혈을 짜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그 IMF 시기에 컴퓨터공학과를 택해서 35살에 회사를 만들고 5년 뒤에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창업 10년 만에 1조 유니콘 기업의 10배를 뜻하는 데카콘 반열에 올랐던, 그리고 당시 추정액이지만 개인 자산 4조 5천억 원을 찍었던 사람, 국내 가상자산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그리고 송치영 창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부자는 노력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이 하늘이 뭘까요? 운, 신, 재능? 두나무 송치영 회장은 이 하늘을 변화라고 봤습니다.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은둔의 경영자였던 이 사람, 서울대에서 처음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얘기인데요, 사업이라는 게 이 시장이라는 넓은 곳에서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큰 부자를 만든다는 하늘, 그 변화의 시기에 그 공간이 더 많아지고 공간의 크기도 커진다는 거죠. 변화. PC라는 게 등장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삼보 컴퓨터, 현주 컴퓨터 같은 회사들이 생겼고요.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네이버, 한게임, 넥슨 같은 인터넷 기반의 회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는 카카오 같은 지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쭉 탄생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 가상자산이라는 또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아주 딱 맞춰서 포착하고 그 공간을 찾아서 들어간, 그렇게 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큰 부자가 된 사람,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979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아이, 부모님은 학원을 하셨다고 하고요. 태권도 학원, 수학, 영어 학원, 어려서부터 책을 붙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철학 서적에 심취해서 철학도가 되겠다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과학자의 꿈을 품고 과학고에 진학했습니다. 충남과학고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공을 하면서도 밴드부에서 일렉 기타를 쳤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첫 번째 인생 갈림길은 1997년 수능 이후였습니다. 지금은 의대 때문에 난리죠. 이때까지는 수능 수석이 공대도 가고 그럴 때였어요. 배치풀 보니까 서울대 공대 많은 과들이 연대 의대보다도 높더라고요. 의대도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좁은 수술실이 아닌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쳐봐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도 관심이 있고 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면서 경제학도 복수 전공을 했다고 하고요. 이때부터 이 두나무의 꿈이 시작됐달까? 근데 처음에는 사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대학 다닐 때 친구들끼리 누가 뭐 교수랑 어울리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제일 먼저 꼽혔다고 해요. 교수상, 모범생 느낌? 실제로 졸업하고 MBA나 로스쿨로 유학을 가려고 했다고 하고요. 공부를 더 하려고. 근데 두 번째 갈림길을 만납니다. 병역 특례로 IT 회사에 다닐 때인데 다날이라고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상용화한 기업인데요. IT 쪽으로는 패러다임을 바꾼 회사인데 다날의 뜻이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이라는 뜻이고, 아무튼 여기서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이 시스템 구축에도 일조를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새로운 세상을 본 거죠. 병역 특례를 마치고 컨설팅 회사를 거쳐서요, 이 만들고 싶었던 서비스 개발을 한번 마음껏 해보자, 창업을 하자 합니다. 그리고 2012년 두나무를 설립합니다. 두나무라는 이름은 금융과 기술, 이 두 개의 커다란 나무가 만나서 합쳐진다는 의미입니다. 컴퓨터공학이랑 뭐 경제학, 복수전공자 느낌이 좀 있죠.
시작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의 자그마한 연구실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은사님이 캠퍼스 안에 있는 연구소 사무실을 굉장히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처음에는 이름조차 생소할 때니까 회사가 서울대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클라이언트들한테 신뢰를 줬다고 하고요. 요즘에는 학교 차원에서 창업자금도 보태주고 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엄청난 도움이 된 거죠. 나중에 학교에 200억 원을 기부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일이 잘 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첫 사업 아이템은 전자책 플랫폼 사업이었는데요. 한때 업계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는데 지금처럼 시장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 수익성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접었고요. 그리고 SNS에서 이슈를 끌고 있는 뉴스들을 모아서 추천하는 서비스 뉴스메이트를 선보입니다. 주목을 받았는데 또 잘 안 됐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비슷한 서비스들이 나오니까 이 바닥이 레드오션으로 확 바뀐 거죠. 2년 동안 6개 사업을 해보고 그중에 잘 되는 게 있으면 여기에 집중을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고심 끝에 피봇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갈림길, 후속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증권 중개 앱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키워보면 어떻겠냐 선배한테 조언을 받고요. 2010년대 초중반에 코스피가 장기 횡보장에 들어가면서 내릴 거냐 오를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증권 정보 하면서 이런 증권 정보라면 돈이 모이겠다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서울대 농대 출신인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과 힘을 합치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동아줄도 잡았습니다. 카카오로부터 투자를 받는데요. 이 송치형이라는 이름 세 글자만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증권 플러스를 선보이면서 회사 규모를 급속도로 키워나갔고요. 이때 실전 랭킹이라는 게 있었는데 투자 고수들이 어떤 시점에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신박한 기능도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TV 인터뷰에도 자주 나왔어요. 10년 전에는 그냥 벤처 창업한 젊은 사업가였으니까 얼굴도 그냥 휙 지나가더라고요. 증권 플러스 성공 이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찾기 위해서 그 시장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롭게 주목한 곳,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었는데요. 2017년에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오르고 직감을 한 거죠. 되겠다. 증권 플러스를 해봤으니까 그것처럼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내 손 안에 거래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2017년 10월 반년 만에 업비트를 출시합니다. 골방에 틀어박혀서 한 달 동안 매진했다고 하는데요. 그 고뇌의 순간들을 출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답은 안 보이는데 답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과 어떻게든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버틴 시간. 지난번에 3-7 때도 그런데 뭔가 이렇게 이룬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또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 어땠냐면 지금의 5대 거래소 다 있었어요. 국내 최초의 거래소 코빗이 2013년에 처음 시작됐고 빗썸이 2013년 말에, 코인원은 그 이듬해, 고팍스는 그 다음에, 업비트가 제일 후발주자였는데 단숨에 역전했습니다. 서비스 시작 2달 만에 회원수가 120만 명을 넘어서면서 1위가 된 거죠. 그 비결이 뭐냐? 일단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로그인을 했던 그게 어떤 신뢰를 주는, 빗썸 이런 데는 서버도 해킹되고 그랬거든요. 또 차트가 아주 직관적이고 또 잘 보이고 2019년 이후로는 거의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코인 광풍이 붑니다. 투자금 유치 당시에 기업 가치를 1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으면서 데카콘 반열에 오른 적도 있었고요.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20조 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 포브스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암호화폐 억만장자 8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요. 자산이 4조 5천억 원. 이후 한 2년 동안 침체기, 이 크립토 윈터 때는 두나무 몸값이 확 떨어졌다는 평가도 받았지만요. 최근에 코인이 3년 만에 다시 불장을 되찾고요.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계속 찍었었잖아요. 이런 수혜를 업비트가 한 몸에 받으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키우고 있고요. 기업 가치도 크게 뛸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15,000개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올해 차익만 1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초대형 공룡같이 되어버렸는데 이 독과점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위 빗썸이랑 거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꾸준히 지적을 받았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나 독과점 이슈를 현안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새로운 코인들, 밈코인 뭐 이런 것들 상장해서 수수료 막 긁어가고 그런 부가 다 영끌한 이용자들한테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거래소만 하는 게 아니라 상장이나 매매 이런 보관 같은 것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증권금융이나 예탁결제원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한꺼번에 있는 건데 이런 기능들을 분리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자,
새해도 맞이했는데요. 트럼프 2기 출범이랑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변화의 선두에 선 업비트와 이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기업 두나무 앞에 놓인 과제 또한 산적합니다. 거래소가 이익을 낼수록 이용자들한테는 어떤 가치가 돌아오는지, 또 국가 경제에는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코인 하고 계신가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